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전 최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그 6주차째 강의입니다.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신, 우리 또 이렇게 뵈면은 또 이제 개근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또 이 시간에 어렵지 않은 시간, 어려운 시간이지만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 시간에는 이제 토지 관련해서는 이제 농지를 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임야하고 또 기타 또 이런 관련된 것들을 볼 건데요. 일단은 산이다라고 한다면, 산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뭐 산이다, 아니면 선산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산은요, 딱 이렇게 두 가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산은, 임야는 이 보전산지하고요. 그 다음에 준보전산지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임야의 종류는 딱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야에 이제 족보라는 게 있는데, 그 임야의 족보는,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밖에 없다. 근데, 준보전산지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보전산지는요 다시 공익용하고 임업용 산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임야다. 그러면 임야는 뭐 준보전산지하고 그 다음에 보전산지로 나뉩니다. 보전산지. 그 다음에 또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과 그 다음에 공익용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분류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세분화하면 세 가지인데요. 준보전산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 왜 지난 시간에 혹시 농지 중에서는 제일 가장 좋은 게 뭐라고 그랬죠? 혹시 불암한 계급에 있었던 거?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좋은 것은 건폐율이 다른 것들은 다 20%밖에 안 되는데 얘만 40%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개발 가능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용도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준보전산지는 이거는 이제 농지에 있어서의 약간의 어떤 관리지역, 그러니까 계획관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관리지역 중에서도 이제 계획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보전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보전관리 중에서 임업용이 있고 공익용인데 이 임업용은 이제 농지 중에서도 농업보호구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 그다음에 그래서 준보전산지는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개발 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공예 공장이라든가 무슨 모텔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만 아니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보전산지 중에서 임업용 같은 경우에는 집 한 채 짓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임야가 있다. 아니면 시골에 이제 물려받은 임야가 있다. 그러면 그 임야가 이게 이제 준보전산지인지 보전산지인지 아니 보전산지 중에서 임업용인지 공익용인지 이건 어떻게 알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보면은 그게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임야가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집 짓는 데는 문제 없어요. 집 괜찮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공익용 보전산지인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쩌면 아픔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산 중에 보전산지 중 공익용이면 이거는 보통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관상용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구경만 하는 거죠. 평생. 개발 행위는 전혀 할 수 없고. 한번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공익용이잖아요. 그러면 개인 건데도 이거를 개발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만 개발이 가능하다? 국가라든가 지자체밖에 개발이 안 되고요. 개인 건데도 개인 목적으로는 사적 이익으로는 뭐 개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전체 임야가 혹시 전 국토의 몇 프로 정도 된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7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임야들 중에 산 중에 그러니까 전체 국토에선 70%인데 그 70% 전체 중에 70%가 공익용 임야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우리 왜 선산들 물려받았잖아요. 이런 것들 있고 또 왜 종중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소를 가지고 토지용계 확인서, 즉 토지용 규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임야에 대해서 주소를 입력하면 그게 이제 준보전산지인지 아니면 보전산지인지 보전산지 중에서도 임업용인지 공익용인지 나올 텐데 거길 조회를 하면 아마 10의 7은 공익용 산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이게
예, 뭐 관상용, 예, 동양화 같은 거죠. 벽에 걸어놓고 구경만 하는 거지 그걸로 내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인터넷이 바로 연결된다면 우리 선생님들 가지고 있는 임야 혹시 주소를 알고 계시면 제가 바로 조회해서 예, 족보가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드릴 수 있겠으나 어쨌든 그런 아픔은 드리고 싶지 않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준보전 산지인데요. 준보전 산지인데 이제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업용 산지, 공인용 산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아까 제가 얘기한 그게 핵심 요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야 같은 경우는 혹시 좋은 임야는요. 경사도 체크가 되게 중요해요. 경사도가 너무 가파른 경사 있죠. 왜? 급경사인 그런 임야들이 있잖아요. 이거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아까 왜 임야 중에서 제일 좋은 임야가 어떤 임야를 했죠? 준보전 산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임야가 족보가 토지용객 확인원상의 준보전 산지를 하더라도 급경사다. 역시 게임이 끝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급경사다 그러면. 그래서 이 경사도 같은 경우도 이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5도 이상의 경사가 넘어가면 개발행위를 내주지 않아요. 그럼 15도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평지가 있으면 뭐 그냥 한 15도면 이 정도 이렇게 비스듬히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뭐 야산 정도? 그냥 일반 동네 야산. 이 정도가 개발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게 이제 경사가 이렇게 급하다.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원도 같은 데는요. 강원도 같은 데는 그나마 좀 나은 게 강원도는 15도 미만의 경사가 낮은 어떤 그런 임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까지 봐준다? 30도까지 봐준다. 근데 요 경사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하긴 한데 이게 사실은 지자체마다 표준 경사도라든가 허가가 가능한 경사도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다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사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외울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 지자체에다가 이제 군청이라든가 시청에다 직접 물어보는 뭐 경우도 있겠지만 왜 군청이나 시청 앞에 왜 토목설계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좀 친하게 지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물어보시면 이 동네는, 이 지자체는, 이 지역은, 이 행정구역은 경사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임목본수도라고 있어요. 임목본수도. 임목본수도는 뭐냐면 이거는 나무의 수종, 그 다음에 나무의 수종과 그 다음에 나무의 높이, 그 다음에 빽빽함, 그 다음에 두께,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임목본수도예요. 이게 산인데 거의 왜 밭처럼 왜 평평한 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뭐 그냥 모양만 그러니까 이름만 산이지 실제로는 그냥 밭같이 쓰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또 이제 여기 도로까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고 뭐 산 같지도 않은 임야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개발이 가능하느냐?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임야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게 준보전 산지라고 했잖아요. 가장 좋은 게 그래서 준보전 산지다. 이렇게 하면 개발이 되느냐? 근데 물어보니까 거기에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무성하게 있다. 나중에 좋은 임야는 뭐냐면 일단은 임야 안에 나무들이 있으면 일단 한 팔로 안아보세요. 그래서 어깨가 닿아야 돼. 어깨가 안 닿으면 되게 아름드리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아름드리면 내 땅에 있는 내 나무인데도 뵐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강의 시작한 지 몇 분 안 됐는데 지금 이 표정들이 상당히 심각하신 걸로 봐서는 뭔가 이렇게 관련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좀 그래요, 좀.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오늘.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나 되게 좋아.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 예전에 뭐 한 20년 전에 산 임야가 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경사도는 경사 편편해.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그 위에 뭐 있어요? 그랬더니 소나무가 그 소위 말하는 그 적송이 쫙 이렇게 하늘 높이 뻗어 있대.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빽빽하게 있냐면 적송이 하도 뻗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딱 들어가면 낮에도 햇볕이 가릴 정도로 빽빽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 벌써 이제 뒷목이 이제 아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분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요 임야를 사가지고 산을 사가지고 거기에 있는 소나무라든가 이런 걸 캐가지고 조경회사라든가 이런 데 팔아먹어서 내가 치른 그 산값보다도 나무 팔아먹는 값이 훨씬 몇 배가 됐다. 완전 거짓부렁이. 우리나라 법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내 땅에 있는 나무를 캐가지고 채굴을 해가지고 조경회사라든가 이런 데다가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할 때 이런 데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은 내가 지금부터 심어가지고 내가 키워서 내가 나무를 팔아먹는 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한 때로부터 심은 나무들만 가능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어르신 보니까 그 저기 뒷산에 있는 그 나무 캐가지고 어디 어떤 웬 임자 잘 만나가지고 조경회사에 이거 팔아먹었다라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안 걸렸을 뿐이고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산림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인데요. 그 처벌 규정이 상당히 무거워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거의 뭐 어떨 때는 심한 경우 징역형까지 떨어져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경제수목을 대체하기 위한 감벌이 있어요. 감벌 신청도 가능한데 뭐냐면 이제 그냥 보기는 괜찮은데 돈이 안 되는 나무들을 갖다가 뭐 그린벨트 지역에도 가끔 이런 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걸 갖다 이제 베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과실수라든가 왜 캐가지고 이렇게 열매가 자라면 내가 어느 정도 내다 팔 수 있고 이런 이제 경제수목을 심는다고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걸 갖다 이제 감벌을 해서 이제 하는데 감벌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뿌리째 못 뽑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뽑아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요. 나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베잖아요. 그러면 구루턱이 있죠. 이걸 남기고서 베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째 못 뽑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림조합 같은 데서 와가지고 그 전기톱으로 쫙 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그 나무들은 내가 팔아먹는 것도 못해. 그래서 보통 산림청에서 감벌제 공매 같은 것도 해요. 그 나무 쓸 사람. 내 건데도. 그 다음에 이제 다 이런 그루트리가 나면 이제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하나씩 묘목들을 심어서 그 묘목들이 자라면 거기에서 무슨 뭐 열매를 따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임야는요, 편편하고 도로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나무들은 거지 같은 나무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소위 말해서 활잡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개발이 뭐 한두 그루 정도, 몇 그루 띄엄띄엄 있는 건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빽빽하게 있으면 절대로 개발 안 되는 나무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다. 이러면은 개발하기가 힘들다. 차라리 뭐예요? 그냥 개나리, 아카시아, 뭐 그다음에 활잡목 같은 게 있는 그런 임야들이 훨씬 더 좋은 임야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 더. 이 철새 도래 이거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어떤 개발 행위에 있어서 가장 규제가 심한 게 뭐가 가장 규제가 심하냐면 동식물 규제예요. 부동산에 있어서의 모든 규제들 중에 제일 레벨이 높은 것, 규제가 제일 심한 게 동식물 규제야. 제가 지금 선생님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식동물 규제라고 했어요? 동식물 규제라고 했어요? 동식물 규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동물이 규제가 심한 거예요? 식물이 규제가 심한 거예요? 동물이 규제가 심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우리 산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드리 소나무가 빽빽하게 있고 그 위에 가니까 세상에 이게 진짜 이 밖에서 이 멀리서 멀찌감치서 이렇게 보니까 싹 보니까 동양화의 한폭 같다는 거야. 왜 동양화의 한폭 같으세요? 그랬더니 연합장 같다는 거야. 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에 학이 둥지를 틀어가지고 학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날아다닌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 학을 여기 둥지를 틀었어. 이 학새끼를 갖다 어떻게 죽여버릴 수도 없고,
이 새끼를 그렇잖아요. 근데 그나마 학은 그래도 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잘 못 들어본 애들 있잖아. 소쩍새라든가 수리부엉이랄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도요새랄지 크락새 이런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여기 둥지 틀고 있다. 그러면 또 뭐 이 숲 안에 들어가면은 뭐 이 안에 들어가서 딱 보면은 왜 이렇게 소리향기 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왜 뭐라고 그래 그걸 피톤치트라고 그래요. 치톤피트라고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거 나온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몸에 좋고 하잖아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은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교통 편하고 병원 가깝고 그런 어떤 공기 들어온 데서 좋은 약 먹고 살면 돼요.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여기 건대 입구에 있는 그 클래식 500 같은 경우도 되게 유명한 실버 타운 아닙니까? 거기 공기 더럽잖아요, 거기. 완전 공기 더러운 데 아니에요. 실제로 통계가요. 농촌 지역에 공기 맑은 데 사시는 어르신보다 공기 더러운 데서 생활 편의를 잘 누리고서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장수하더라.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선생님들 전원에서 되게 오랫동안 난 이제 다시 더 노년이 되셔서 흙에 살리라. 예.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눈빛 보면 절대 그러실 분들이 여기 아무도 없어. 제가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인들이 얼마나 이런 모든 것들에 되게 좀 노출이 돼 있냐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노출돼 있냐면 우리 지금 이게 제가 말을 딱 멈춘다. 그럼 되게 조용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여기 있는 형광등 소리라든가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삐걱거리는 소리라든가 밖에 오토바이 다니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섞여 있어요. 조용하게 느낄 뿐이야. 제가 절대적으로 조용한 데가 어디냐라고 해서 한번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에 가면요. 롬폭이라는 데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소음이 없어요. 제가 갔을 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평소에 듣던 형광등, 그러니까 이게 미세하게는 안 들리는데 이 소음이 있는 거야. 있는데 그 어떤 세상의 소음도 없어. 바람도 오긴 안 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물소리 이런 것도 전혀 안 들리고요. 새소리, 바람소리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소음이 없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귀가 적응이 안 돼요. 너무 무섭더라니까요. 제가 하나 혹시 전원에 가서 사실 것 같으면 제가 하나 추천 하나 해드릴 게 뭐냐면 6개월만 먼저 월세로 한번 살아보시고 좀 견딜 것 같으면 한번 살아보세요. 왜 근데 월세로 살아요? 전세로 들어가면요. 전세금을 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예? 그렇다니까요. 그냥 공기 들어온 데서 편리하게 사시다가 예, 좋은 약 드시면 돼요. 예,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거 뭐 스코알랜드 드시고 예? 그다음에 프로폴리스 이런 것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역시 임의하는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보고요. 그다음에 동식물 규제도 규제 다음에 그다음 쉬운 게 그다음 더 규제가 심한 게 요거 다음이 뭐냐면 물에 대한 규제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유엔이 인정한 세계 물 부족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 중에서도 어떤 물이 있냐면 민물이 있고 짠물이 있죠. 자, 민물에 대한 규제와 짠물에 대한 규제 중에 어떤 규제가 더 심하겠어요? 민물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요. 그래서 이제 왜 한강 수계라든가 아니면 뭐 낙동강이라든가 영산강이라든가 이런 어떤 민물에 대한 수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수지 특히나 규제는요 흐르는 물보다는요 고여 있는 물이 규제가 심해요. 우리 왜 저수지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내가 땅을 하나 산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어떤 땅을 사셨는데 그랬더니 옆에는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고 거기다가 그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데 그 옆에 얼마나 물이 맑은지 쉔이나 버들치가 산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물의 등급은 1급수죠.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냥. 물이 맑아서 좋은 게 아니라 물이 맑아서 내 팔자가 개판 5분 전이 된 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거기에다가 그게 쫙 내려가면서 저쪽에 가서 이제 저수지에 그 물이 딱 고여 있는데 그 저수지가 너무 이렇게 계곡 그 높은 데서 이렇게 딱 내려보니까 저수지가 너무 이렇게 쫙 내려다 보면 너무 경치가 풍광이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 아침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물안개가 이렇게 오면서 약간 그로테스크하고 자욱하고 뭔가 몽환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그냥 그래.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훨씬 행복할 수도 있지.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아는 게 병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예.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좋은 게 아니에요. 예.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동식물 규제 다음에 물, 그 다음이 이제 심한 게 학교. 학교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해요. 그 다음 심한 게 문화재. 그 다음 심한 게 군사시설. 그러니까 랭킹이 이래, 랭킹. 그런 순서대로 규제가 좀 조금씩 심해진다. 근데 제일 심한 게 뭐라고요? 동식물 규제예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야도 예, 주변에 그냥 활잡목이 자라는 그런 임야가 훨씬 좋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질문하실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신가요? 예, 그냥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것도 좀 이제 토지용기 확인서에 굉장히 많이 나요. 토지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한데, 아까 왜 군사시설에 대한 어떤 규제들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군사시설은요, 요렇게 두 개를 나눠줍니다. 두 개를 나누는데, 첫 번째 하나는 제한보호구역이 있어요. 제한보호구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제보호구역이 있어요. 통제보호구역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한보호구역과 통제보호구역인데 이게요, 서울 시내에도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인근에 무슨 파주라든가 그다음에 고양시라든가 아니면은 김포라든가 강화도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아니면은 화성시라든가 여주라든가 양평이라든가 이런 데 가도 이런 시설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군부대하고 관련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 주의할 거는 요거예요. 통제보호구역이에요.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통제보호구역으로 뜨면 아하, 개발이 대단히 힘들구나. 이거는 다른 모든 조건, 이게 무슨 계획관리 지역이건 아니면 이게 무슨 준보전 산지건 아니면 경사도가 되게 완만하든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수목도 별로 좋은 게 아니라서 그냥 개발하기가 용이한 수목이고 주변에 어떤 동식물 같은 것도 없고 하더라도 그 지역이 통제보호구역이면 개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왜냐? 이 통제보호구역은 인근에 있는 군부대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요즘 국방부 공무원들께서 허가를 잘 안 해줘요. 통제보호구역.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저 민통선 이런 데도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또한 뭐예요? 군사시설 있잖아요. 군부대 거기로부터 외곽 경계선에서 300m 이내가 통제보호구역이에요. 됐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제한보호구역은 뭐예요? 제한보호구역은 뒤에 나옵니다. 제한보호구역은 300m 이상 500m 이내. 그러니까 제한보호구역이 통제보호구역보다 더 규제가 덜하다. 근데 이 제한보호구역은 요거는 뭐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300m 이상 500m까지. 여기 있네. 300m 이상 500m.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지역, 그러니까 제한보호구역은 군부대장의 허가를 옛날엔 받는 거였는데 지금은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긴 하지만 그다지 큰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됐죠? 네. 됐죠? 예. 하여튼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나중에라도 어차피 제 강의가 우리 아시다시피 제 강의를 지금 6주 연속 개근하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제 강의 자체가 원래 휘발성이 좀 강하잖아요. 예, 들을 때는 알아듣겠는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바로 다 날아가는 그런 좀 아세톤 벤젠 신나 같은 강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써먹냐면 여기서 들었던 단어들이 혹시 실제 실전에서 닥쳤을 때 언제 들어본 기억이 있어 해서 약간 목에 이 단어를 들으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목에 덜컥 걸리는 듯한 느낌이 나면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하고 이 수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목적 달성은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물에 대한 게 또 있어요. 물.
물에 대한 건데 물도 조심해야 되는데 아까 짠물하고 민물 중에 어떤 게 더 규제가 심하다고요? 민물에 대한 규제가 심하죠.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금지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보면은 이제 여기서 못하는 게 이제 뭐 건축물에 뭐 공작물에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런 것도 안 되고 인목이나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뭐 이런 경미한 어떤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 토지 굴착, 성토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여주라든가 그 경기도 양평이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런 데 가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냐면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일권역, 특별 대책 해놓고 여기가 아니고요. 요건 아니고요. 예. 해놓고 요게 1권역, 2권역으로 나뉘어요. 그쵸? 네, 이렇게 나눠요. 어떤 게 더 규제가 심할까요? 1권역이 규제가 심하겠습니까? 2권역이 규제가 심하겠어요? 1권역이 심한 거죠. 이 정도 하고요.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기타 주의할 사항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먼저는 뭐냐면 전기는 전신주가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어디 땅 사러 가셨을 때 주변을 아니면 이미 있는 땅을 봤을 때 주변에 전봇대 한번 꼭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전봇대가 마지막 전봇대로부터 200m 이내에 있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 가설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0m를 벗어나잖아요. 메다당 지금 이야기 잘못됐는데 5만 원 잡으시면 돼요. 전기를 끌어오는데 이 가설 비용하고는 또 별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지막 전봇대에서 예를 들어서 1.2km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전기 끌어오는 데만 5천만 원이 깨지는 거예요. 전기만 끌어오는데. 그런 얘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도 이제 40m까지는 공짜인데 그냥 일반 가설 비용만 내면 되는데 뭐 나머지는 이제 통신주 40m당 즉 1본인데 이때마다 40m가 멀어질 때마다 11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계속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 시골에서 만약에 땅을 사서 집을 짓거나 뭐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어떠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마을에서 읍내에서 뭐 차 타고 뭐 그래도 한 10분, 15분 거리 정도, 이 정도 되는 데야 되지. 너무 산골이다. 이렇게 하시면. 왜 가끔 요즘 보니까 무슨 TV, 왜 케이블 TV에 보면은 왜 이렇게 산에서 사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왜 섬도 있고 뭐 산 속에 사시는 분들 자연인이 좋다. 맞아. 예, 그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되게 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아유, 참 별로예요. 예, 별로예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 땅이 만약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이 이래요. 이 땅이에요. 근데 보니까, 토지용기 확인서를 보니까, 점선이 뚜뚜뚜뚜 지나가요. 이 얘기 뭐냐면 요건 뭐예요? 예정도로죠. 예정도로예요. 그런데 이 예정도로가요. 실제로 이런 예정도로가 있으니까 지금은 뭐다? 현재는 뭐다? 도로가 없는 맹한 땅. 무슨 땅이다? 맹지다. 근데 이제 이게 예정도로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맹지지만 나중에 예정도로가 나오면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이 도로의 성격을 파악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해당 군청이든 시청이든 도로과에다가 전화를 해서 직원을 불러줘요. 차라리. 이게 뭐 무슨 면 무슨 리 몇 번지 불러주고 여기에 보니까 지적도상에 도면상에 토지용기 확인서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예정도로가 지나가는데 지금은 도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시골에 가면 일반적인 뭐 17번 국도니 아니면 뭐 6번 국도니 1번 국도니 이런 국도가 있잖아요.
근데 국도인데 이런 국도들은 옛날에 그 만든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가 이렇게 꼬불꼬불합니다. 그래서 도시와 도시 간을 이어주는데 약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국도 같은 경우 일반 국도 같은 경우는 시속 몇 킬로까지예요? 제한 속도가 60이에요. 근데 국도는 국도인데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국도 중에 상당히 좀 빠르게 직선으로 뚫어가지고 빠르게 하는 걸 국도 우회 도로라고 해요. 얘네들은 시속이 80이에요. 그런데 땅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땅이 이 땅이다 이거 이 땅. 예, 다른 걸로 해볼까요? 땅이 이 땅이에요. 근데 도면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도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 이제 원래 여기 맹지였는데 도로가 생겨요. 도로가 생겼어. 보니까 이거 고속도로는 다행히 아니었어요. 근데 보니까 국도 우회 도로가 생겼는데 그럼 국도 우회 도로 옆에 붙어 있으면 그래도 나중에 밥집 자리라든가 아니면 뭐 식당 자리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가드레일이 쫙. 무슨 얘기냐면 국도 우회 도로급이면 혹시 도면이 곡선 구간으로 돼 있으면 반드시 여긴 가드레일이 설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차가 붕 가다가 브레이크 조작을 못하거나 잘못하거나 아니면 핸들 조작을 잘 못하면 튕겨나가죠. 그러면은 튕겨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가드레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도로의 성격 그냥 일반적인 군도다. 그러면 좋아요. 땡큐. 군도 땡큐. 그냥 이제 국지도 땡큐. 지방도 땡큐. 근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고속도로하고 국도 우회도로다 그러면 국도 우회도로면 여기 가드레일이 설치되는 구간인지도 물어보고 고속도로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끝이야. 그냥 끝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IC 있죠? IC 무슨 IC 있잖아. IC 주변에 있는 땅 좋습니까? 좋죠. 아니 여기 IC가 이렇게 쭉 나가다가 IC에서 이제 나들목에서 나가서 이렇게 바로 이제 근접해 있는 땅이라면 창고 부지, 공장 부지, 식당 부지 괜찮잖아요. 아니 뭐 하다못해 뭐 혹시 이제 그런 지역이 그런 데로 풀릴지 모르겠지만 뭐 무슨 뭐 모텔 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고 근데 그 IC가 너무 가까워도 문제예요. 이 접도구역 제가 한번 설명드렸나요? 아니에요? 예. 왜 우리 국도 같은 데 이렇게 가시다 보면 왜 우리 접도구역이라는 표말 같은 거 왜 노란색이나 하얀색 표말로 붙어 있잖아요. 이 뜻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쫙 이렇게 있는데 A라는 땅이 있고요. B라는 땅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A, B 땅을 면적이 똑같다고 치고 A와 B 중에서는 어떤 땅이 더 좋은 거예요? A가 좋잖아요. 이거 당연히 A가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전면이 넓은 게 좋잖아요. 아니 부동산이고 사람이고 도로에 접한 면이 넓은 게 좋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전면이 넓은 사람이 성격도 좋고 괜찮아요. 잘 이해는 못 하신 모양인데 그래요. 저처럼 전면이 넓어야 사람이 성격도 좋고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예? 근데 땅도 마찬가지야. 부동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토지용기 확인서에 접도구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이 접도구역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접도구역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접도구역 첫 번째는 그 도로 확장지, 도로 확장 예정, 확장 또는 뭐냐면 안전이에요. 둘 중인데 접도구역이 설정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도로가 너무 좁아서 넓힐 예정인 거 하고 그 목적 하나 그럴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뭐냐면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 이제 차가 이제 밖으로 이제 운전 조작이라 미숙 때문에 아니면 뭐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밖으로 튀어나가는데 튀어나갔을 때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설정하는 게 접도구역이에요. 이해 가세요? 근데 이 접도구역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setback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 setback. 이게 뭔 뜻입니까? 건축선 후퇴. 건축선 후퇴. 그러니까 자기 땅이 이만큼이 있는데 여기서 뒤로 물러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이걸 셋백이라고 해요. 셋백. 건축선 후퇴. 접도구역은 기본 베이스가 5m 셋백이에요. 근데 여기가 얼마냐? 여기가 6m다. 어? 그리고 여기가 20m야. 그리고 얘는 여기가 6m고 여기가 20m예요. 자, 그럼 한번 셋백을 한번 해볼게요. 셋백을. 자,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 셋백을 해봤어요. 셋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A의 그 토지의 소유자가 저기 건축가에 가가지고 저기 건축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맡아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건축가 공무원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거기다가 어떻게 건물을 지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에? 왜? 아니 거기는 저기 접도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도구역은 5m 셋백을 해서 건축성 후퇴를 해서 거기서부터 지으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남는 게 한 1m밖에 안 남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으시려면 이거 마분지로 지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그럼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런 A, B 땅이 훨씬 낫죠? 왜냐하면 이건 셋백을 5m 하더라도 여기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접도구역에서는 뒤로 길쭉한 게 더 나은 거예요. 왜? 뒤로 셋백을 해야겠 뒤로 건축성 후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접도구역하고 비슷한 애가 도시지역에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그때 설명을 했는지 자꾸 가물가물합니다. 계속 오니까. 미관지구 설명 들었나요? 미관지구. 선생님들 왜 우리 도시지역에는요 미관지구라고 있어요. 미관지구 종류는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어차피 나중에 이것도 동영상으로 다 아마 이게 유튜브에 올라올 거니까 나중에 다시 복습하는 다음에 그걸 돌려보세요. 근데 미관지구는 뭐냐면 일반 미관지구가 있고 중심지 미관지구가 있고 역사 문화 미관지구 하여튼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앞에 거 다 떼고 기억하실 건 오로지 하나 미관지구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관. 근데 이 미관은 뭐냐? 우리가 미관 그러면 옛날에 왜 학교 다닐 때 미화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화냐 미관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미관자가 들어가면 역시 이것도 셋백이에요. 선생님들 우리 어느 그러니까 시골은 아니고 도시지역인데 어느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거나 먹자 골목을 갔는데 이상하게 그 동네가 이렇게 도로변을 따라서 점포들이 있는데 이 점포들이 전부 다 1층 아니면 2층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나가다가 아니 이 소유자들 다 또라이들 아니냐 이거야. 바보 천치들 아니냐 이거야. 아니 이거를 왜 이대로 그냥 쓰고 있냐 이거야. 이거를 보기에는 길 건너편에 보니까 전부 다 5층, 6층, 7층, 8층 올려가지고 보통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는 뭐 1층에는 뭐 넣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게. 예? 상가, 그러니까 좀 브랜드를 좀 얘기해 주셔야죠. 예? 커피숍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거요? 스타벅스? 뭐다? 셋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선 후퇴인데, 얘 미관지구는 일반적으로 3m 후퇴예요. 아니 왜 아구찜 골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감자탕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허름하게 위해서 1층으로 나래비로 쫙 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가끔 가보면. 걔네들이 왜 그러고 있냐면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걸 헐어버리잖아요. 그럼 새로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이 셋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셋백을 하니까 셋백 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나머지 남는 땅이 이거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헐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이루고 써야 돼. 만약에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뒤로 더 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은 또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관지구하고 접도구역은 그러니까 접도구역은 보통 이제 비도시 지역에 있고 미관지구는 도시 지역에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건축성 후퇴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개발 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혹시 만약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어떤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은 토지를 찾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있는데요.
다음 주에 있는데 뭐냐면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들 중에 제일 좋은 게 미래철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미래철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미래철도라는 사이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좋은 부동산을 찾는 또 좋은 투자하는 부동산을 찾는 것은 오로지 하나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무임승차 효과만 잘 따라가시면 되세요. 다음 주에 되게 오랫동안 설명드릴 개념이긴 한데 무임승차 효과. 무임승차 효과가 뭐죠? 도시 개발로 인한 수혜.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그랬더니 사는 곳은 어떻게 살기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살기 좋대요. 아 그러세요? 어떻게 살기 좋으신데요? 그랬더니 산도 가깝고 그 다음에 또 공기도 맑고 약수터 가기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소방서 가깝고 파출소 가깝고 그리고 또 학교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그 학교에서 운동하기도 좋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또 시장도 가깝고 이게 집값 오르기 글러먹은 동네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집값 오르기 글러먹은 거예요. 지금 한남뉴타운이라고 아세요? 여기서 길 건너면 다리 하나 건너면 나오잖아요. 그 한남뉴타운은요 한강변에 가까운 지역하고 이태원 그 언덕 쪽에 가까운 지역들이 나눠져 있어요. 이태원 언덕 지역에 가까운 지역들은 용적률이 대단히 낮아요. 구역이 5개로 나눠져 있다고요, 거기가. 왜 그러겠어요? 남산 경관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좋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 어떻게 뭐 교통은 좀 편하세요? 교통도 편하대. 단지 앞에 나오자마자 바로 버스 정장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정류장이에요? 그랬더니 마을버스 정장이래. 이거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마을버스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앞에 지하철이 생겼어요. 요즘에 지하철이 여기 한 20개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건설비가 기본 베이스가 2조가 들어요. 엄청나게 들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우리 집 앞에서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내가 다니는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지하철이 생기니까 30분밖에 안 돼요. 짧아졌어요. 근데 그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얼마 들었다고요? 2조 걸렸다고 했잖아요. 2조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 2조 드는 그 건설 비용이 내가 낸 돈이 있어요? 아니, 그거는 그 전철이 들었으든 안 들었으든 냈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냈을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것도 내가 지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혜택을 보고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임승차 효과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통하는 모든 어떤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처음 개통하는 날 언제나 그 앞에 있으려고 해요. 제가 혹시 그쪽 남쪽이 고향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제시에서 부산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하나 거가대교라고 있어요. 그 거가대교는 개통식을 오전 10시 반에 했습니다. 그 거가대교, 그러니까 원래 거제시가 지금은 조금 조선업이 좀 불황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1인당 GDP를 4만 불을 제일 먼저 넘은 데가 거제시예요. 실제로 돈이 뭐 진짜 넘쳐날 정도로 실제 뭐 작업복이 좀 대우받는 그런 데하고 또 울산 같은데 그런 데였거든요. 심지어는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백화점에 있는 고급 와인 50병을 갖다 놓은 거하고 거제에 있는 그 옛날에 그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특정 뭐 이렇게 오션 백화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동일한 고가의 와인을 갖다 놨는데 거제시께 더 먼저 팔려요. 이 소비 성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받는 소득은 꽤 되는데 그 거제시 안에서는 쓸만한 쓸 장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주말에 원정을 가요. 부산으로. 그래서 부산에 가면 그 왜 센텀이라든가 이런 것들 세계 최대 백화점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센텀몰. 그래서 이제 이런 데 가요. 가는데 갈 때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그 거제시에서 신거제대교를 넘어서 그 진주 IC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꼬불꼬불 가는 그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부산까지. 근데 그게요, 주말에는요, 2시간, 3시간 걸려요. 너무 많이 막히는데, 이 거가대교 있잖아요. 그거 놓이니까 제가 그거를 제일 먼저 타봤다니까. 근데 저 같은 또라이가 저만 있는 게 아니더라. 가니까, 그날. 개통식이나 가니까. 내 앞에 40명이 있었어, 그 앞에. 내가 41번째로 통과했다니까요. 천만다행이었어요, 선생님들. 왜 그러냐면 50번째까지만 떡하고 기념품을 줬다고. 내가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여기 왜 그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있잖아요.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뚫렸잖아요. 이거 좀 됐어요. 그것도 개통할 때 제가 밤 9시인가 개통할 때 그 저기 남춘천 톨게이트 앞에 서 있었다니까. 그때는 23번째로 통과했어요. 30명까지만 줬거든, 뭐를. 얼마 전에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을 했습니다. 만약에 서울 사는 사람들이면 앞으로는 신갈 IC까지 안 내려가죠. 신갈 분기점까지 안 가고 바로 하남 쪽에서 동광주 IC 타고 바로 가요. 원주까지. 이해 가세요?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이런 것들만 하는 거야. 유망한 지역이거든요. 그게 뭐다? 무임승차 효과다. 나는 지불하지 않았는데 내 편익이 늘어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동성 장세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이 다 오르는 시기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르는 부동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발품보다도 알고 가셔야죠. 선생님, 알고 가셔야죠. 그래서 그 이런 무임승차 효과가 존재하는 곳만 발품을 파시는 게 맞으세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도로가 있고 철도가 있고 뭐 지하철 같은 것도 있겠죠. 예,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이라든가 근데 글쎄 근데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오픈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 진짜. 이걸 하면은 선생님들 또 다 가는 거 아니야?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역시 이제 강남 쪽이었는데 강의를 하는데 그 기사가 이런 기사가 한 몇 해 전에 난 적이 있어요. 이 북극이 자꾸 녹고 있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서 선적을 해가지고 만약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에 수출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동진하해를 거쳐서 인도양을 거쳐서 뭐 밑에 있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서 유럽 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진짜 몇 달 걸린대요. 근데 북극이 녹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유럽이 여기 있으면 이게 부적절한가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 있으면 요렇게 해서 갔단 말이야. 근데 여기 북극이 녹으면 얘가 요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가는 기간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북극 항로로 수출하는 주력 항구가 하나 더 들어서야 돼.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후보지가 있다고. 속초냐, 묵호냐, 아니면은 뭐 동해항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강의가 끝나고 아침에 했는데 4시간 반 뒤에 바로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여기 지금 동해항인데요. 어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랬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좀 아니 그게 선생님 살아계실 때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아니 북극 얼음이 녹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더 엄청 오래 걸린다고. 녹으려면 한참 걸린다고. 우리 손주 때도 힘들지도 모른다고.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그랬더니 에이 그러세요? 그러면 회나 먹고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되지 뭐. 그러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하철하고 철도하고 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주로 저는 이제 지하철이나 철도 위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의 어떤 기본 개념은 뭐라고요? 무임, 승차, 효과다. 이것만. 제가 하나 예전에 그 마포에 있는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아세요? 그 옆에 왜 지금 되게 낡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성산시형이라고. 그게 이제 대우단지, 성경단지 해가지고 이제 있는 게 거의 한 4, 5천 세대 돼요. 엄청 커요. 지금. 근데 그게 원래 그 아파트가 되게 쌌었어요. 옛날에. 왜 쌌냐? 난지도 쓰레기. 나요.
난다고가 아니라 진짜 납니다. 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약간 우중충하고 이런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바람도 그쪽으로 난다고 그래요. 값이 되게 쌌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가 난지도가 완전히 다 덮여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무슨 위에 억새 뭐도 있고 어떤 데는 거기 골프장도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같이 뭐 가서 부킹한다고 막 줄 서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쾌적해요. 그리고 그 옆에다 상암 월드컵 단지 왜 또 개발도 했고 상암 지금 무슨 뭐 미디어 시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방송국도 들어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재밌었던 거는 제가 거기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낡은 아파트에 예전에 살고 있었는데 6호선이 월드컵 경기장역이 생기니까 집값이 한 20% 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월드컵 경기장이 준공이 되니까 2002년 월드컵 전이에요. 준공이 되니까 그러고서 또 한 20% 뛰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에서 1층에 2층에 지금은 이제 또 쫓겨났는데 까르푸가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 홈플러스로 바뀌었는데 그거 들어오니까 또 한 10% 뛰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왜 그 상암 CGV라고 해서 영화관 10개짜리가 있거든요. 그 안에 지금도. 그거 들어오니까 또 한 10% 뛰어요. 이게 다 뭐예요? 무임승차 효과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무임승차 효과만 컨셉만 잘 잡으셔도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도 마찬가지고 뭐 아파트 투자가 됐든 빌라 투자가 됐든 아니면은 뭐 단독이나 다가구라든가 아니면 원룸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쪽 위주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오늘은 좀 짧게 끝내고요. 다음 주에 그 비기가 공개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눈빛 잘 봐서 열심히 들으시면 몇 가지 얘기 해드리고요. 앙님 말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게 뭐 촬영하는데 약간 부적절할 수도 있을지 몰라서 한번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약간 준비한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짧게 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